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센터장님과 3천 올 것인가, 5천까지 진짜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좀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체크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사람들 만나면 주식 얘기 아니면 부동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돈 벌 얘기 지금 많이 지금 합니다. 부동산 시장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던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럴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와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 급등한다는 거 우리가 사실 경험상으로 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때랑 비슷하게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권이 바뀐 그 상황도 비슷한데 이번에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대선 날짜 확정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를 넘어서 사실 일극화에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강남만 오르는 장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 부동산 투자 여기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도 사실 이제 지난 겨울 때 이제 학군지 이사 갈까 싶어서 좀 가격 알아봤었는데 그때 이제 이사는 못 갔고 이제 요새 들어서 그때 이제 가격을 봤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비교해보면 한 7, 8억 원씩은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가 기회였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강남 3구에 시작된 이제 상승장이 이제 거의 불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마포, 용산, 이제 성동 이렇게 마용성이로 묶어 부르는 마용성으로 이미 확대가 됐고. 노도강 그리고 금관구 이런 이제 약간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구까지도 이제 집값이 오르는 추세인 건데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과천 같은 데는 원래도 준 강남으로 불렸었잖아요. 과천은 물론이고 그 성남의 분당. 그리고 용인의 수지 그리고 만약에 평촌 하남 이런 경기도로까지 번지면서 곳곳에서 신고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집값 급등기를 겪으면서 벼락거지도 경험을 해보고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것 같은 이제 두려움 같은 것도 이제 지켜봤던 터기 때문에 불안해진 실수요자들이 지금 급하게 영끌해서 집을 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최근에 매물도 많이 사라졌는데 집을 팔려고 내놨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걷어들이기도 했고 계약금 넣을 테니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면 계좌번호 안 주고 그 다음날 호가도 올려서 내놓고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다 우리가 겪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금 입금했는데 집주인이 원래 이제 파기하면 파기한 쪽에 2배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2배 물어줄 테니까 계약 깨자 이런 사례도 좀 나오고 있고 올라갈 걸 기대하고 실제로 가격 지표만 봐도 이제 이게 좀 드러나는 게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26% 올랐어요. 이게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건데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이제 4월에 비해서 5월에 굉장히 늘었는데 3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이제 집값이 오르고 이러니까 다시 확대해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좀 주춤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그야말로 불이 붙은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도 거의 3천선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경기가 안 좋고 투자에도 수익이 보장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니까 좀 뭉클이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유동성도 이제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고.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는 좀 됐잖아요. 작년부터 금리를 인하를 해서 지금 4차례 인하를 했고 그래서 3.5%였던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장세가 된 거예요. 근데 예금금리만 봐도 이게 3% 정도만 돼도 예금에 넣어놓은
놓을만 했다 뭐 이랬었는데 요새 1년 만기 기준으로 보면 3%대 예금금리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쵸, 저축은행 네. 금리 정도 봐야 이제 거기에 우대금리 좀 더하고 이래야 3%가 좀 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기조고 은행들이 이제 특판 예금 이런 것들이 이제 내놓지 않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금 금리가 낮아져서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가 한 2%대 초반 정도?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금리가 좀 좀 보였었거든요. 있었는데 빨리 내리더라고요. 네, 지금은 기본 금리가 이제 1.9% 뭐 이렇게 좀 내려왔고 거기에 우대금리 이런 것들을 더해야 네. 뭐 2%가 좀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행 그 예금 계좌 혹은 그러니까 요금을 예금 이런 데 있었던 돈들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요금을 예금 잔액을 보니까 지난 10일 기준으로 한 611조 8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이게 이달 들어서만 한 14조 8천억 원 정도 감소를 한 거고요. 지난해 말과 비교를 해보면 한 19조 원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네. 그리고 전기예금 잔액도 이달 들어서 2조 원 이상 줄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사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증시와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증시의 대기 자금, 주식투자 네네.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게 예탁금 혹은 이제 증권사의 CMA 계좌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는데 예탁금이 이달 들어 12일까지 5조 6천억 원 가량 늘었고요. 증권사 CMA 잔액도 2조 3천억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투자하려고 일단 증권사 계좌에 돈을 옮겨놓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들썩이면서 지금 연끌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이달 13일까지 5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니까 2조 1,600억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잔액도 한 6,4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집 빚내서 집 사고 뭐 증시도 사실 증시에서도 이제 신용대출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네네.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미수 거래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집 사서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이제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진보 정권 들어서면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네.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게 현실로 조금씩 움직임이 네, 나타나고 있고 뭐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들도 약간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이제 네. 뭔가 투자를 하려는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보 정권이 되면 부동산이 오른다 이렇게 공시처럼 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 그 전에 보수 정권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진보 정권에 나타난 경우도 좀 있는 거거든요. 시차가 좀 그렇죠. 지난 일단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금 금리 인하를 규제를 많이 시작했잖아요. 그 규제 푼 것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정권 교체와 맞물려서 이제 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일단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네. 상황이고 이게 자산 시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특히 이제 집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이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뭐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데 따른 부담이 낮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일단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기준금리가 1%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0.5%까지도 낮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일단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다 갖고 네네. 있잖아요. 지금 새 정부가 2차 추경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따른 이제 돈 풀리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 상황을 봐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없습니다. 공급이 딸리나요? 일단 이제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집을 새로 짓는 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뭐 분양이라든가 착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4,0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46,000여 채였는데 이게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미리 한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보려면 지금 착공 실적을 보면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야 2년, 3년 후에 걸리니까.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니까. 근데 2차
착공 실적도 보면 2021년, 2022년 이게 매해 4만 채가 넘었거든요. 근데 2023년, 2024년 계속 이제 2만 채 수준으로 줄었고 올 들어서 4월까지 보면 6,800여 채 정도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25%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일단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겠다고 하는 이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죠. 네. 자, 이게 뭐 단순히 금리 내려가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만의 이유가 아니네요. 공급 자체도 그렇죠. 부족하고 뭐 저희도 뭐 작년, 재작년 생각해 보면 건설사들이 몸살이자 좀 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시장 상황도 안 좋으니까 분양 이런 거나 착공하는 거 조금씩 몸살이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이런 수치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공급도 딸린 상황이고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커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뭐 규제라든지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상승에 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부동산 공약 중에 부동산 공약이 뭐 유난히 이제 별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하니까 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동산 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 네네.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12일에 이제 태스크포스 회의 직후에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어제 금융감독원은 은행 부행장도 소집해서 네. 이제 회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 좀 관리를 해라라는 이제 그쵸. 어찌 보면 이제 참고지도를 요구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곧 부동산 대책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대책 중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더 오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정부 때 대표적으로 했던 뭐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라든가 집을 보유한 데 따른 보유세 부담 이런 것들을 과하게 지우는 이런 정책은 아닐 거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전망인 거고요. 지금 거론되는 정책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이제 유력한데 일단 이제 3기 신도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건설할 때 용적률을 좀 높여서 공급량을 늘리는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이제 17만 3천 가구였는데 지난해 여기에 5만 가구를 추가를 했고요. 이번에 용적률을 완화하고 또 인근에 좀 부지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한 2만 가구 더 늘리는 방안을 좀 거론하고 네. 있다고 하고요. 또 서울에 있는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이런 것들 이제 추가로 개발을 해서 뭐 공급을 하거나 폐교 부지 요새 이제 워낙 저출산이니까 폐교하는 서울 시내에서 폐교하는 네네. 학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폐교 부지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태릉시시라든가 뭐 서울의료원 부지 이런 데들은 전 정부에서도 좀 많이 거론을 했던 이제 후보지였는데 이런 데들을 좀 개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뭐 그린벨트 해제해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지 않겠냐. 사실 뭐 집값이 오를 때 항상 나왔던 정책이긴 그쵸,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것들은 환경단체 그리고 사실 그린벨트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이제 녹지인 거기도 네네. 하거든요. 이거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식물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다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되기 시간이 또 때문에 걸릴 거고 이러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론을 아니면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네.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 규제 지역이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용산구 정도인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 규제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통선 효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그 매기가 주변 다른 지역으로 더 빠르게 그쵸. 옮겨붙는 경험을 우리가 이제 문정부 때 했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여기 규제적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찍어준 집값 오를 것이네. 그쵸. 정부가 여기 인정한 사야 되는구나. 알짜부지네. 이래야 돼요. 뭐 똘똘한 한 채네. 뭐 이렇게 이런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집값이 더 오르고 뭐 그렇네요. 걷잡을 수 없이 집값 급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문정부 때 집값을 잡지 못한 게 그 문정부가 고전했던 이유 중에 그쵸. 하나이기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가서 과거의 문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까 그러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아마 공급을 늘리는 쪽에 무게 중심이 이제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지인들,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요즘 주식시장이 불장이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서 나중에 아파트 사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시간차를 두고 주식에서 돈 벌건 아니면 뭐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살려는 수요들은 여전히 꺾일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가계부채 이런 쪽으로 네.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긴 하죠. 사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 자체는 네네. 6조 원 늘었고 이게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거였거든요. 그중에 주담대가 한 달 새에 5조 6천억 원 증가를 했고 네. 이달 들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은행의 주담대가 2조 1,600억 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오르니까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한 3에서 5%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 내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해 주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금리가 올랐을 때 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조금 더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미리 그러니까 받아야지, 그럼. 미리 땡겨서 이제 대출을 받은 역량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7월 달에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게 이런 속도가 유지될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지금은 돈 벌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원래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은 심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심리가 이제 불타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 한도까지 받아서 집 사는 수요들은 꾸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부동산 불패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지금이 제일 싼 때다라는 그죠. 그런 공식처럼 우리가 떠올리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심리가 지금 또 시장에서 발동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예대금리 차, 그 은행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대금리 차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라는 네.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네,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영향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예대금리 차라는 거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인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돈 모델인 버는- 거예요. 돈 버는 네, 낮은 부분이죠. 금리로 돈을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필요한 것에 조금 높은 금리를 주고 대출해주면서 그 차이를 먹는 이자를 게 받는 거, 네. 이제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업 모델인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비상경제점검 TF 첫 네네. 회의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한국의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많이 벌어져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크던데요. 미국이라든가 영국 네.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요. 네네.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도 한 5개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이렇게 그걸 모르고 이제 대통령이 던지는 화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 은행에 예금 금리를 높여라 뜻이라기보다는 대출 금리를 좀 낮춰라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인 게 실제로 보면 그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을 좀 관리하라고 하니까 대출 억제를 위해서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대출 금리를 어쨌든 이제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부담이 덜하니까 그 대출 금리를 한번 보고 좀 낮춰라 이런 압박으로 좀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기준금리는 하늘이 계속 낮추고 있고 하반기에도 더 낮출 거라고 한번 내릴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근데 이게 잘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분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이제 대출 네.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근데 그분의 기본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은의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이제 은행치나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조달할 네네. 때 각종 여러 가지 뭐 대출 원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체적인 기준금리를 정하고요.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뭐 거의 여기에 고정돼 있는 좀 거죠. 네.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여기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가상금리를 더하고 거기에서 우대금리를 뺀 그게 이제 최종 대출금리 결정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이제 기준금리는 공식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가상금리와 우대금리인 건데 가상금리에는 이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업무 원가라든가 리스크 관리 비용, 법적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서 법적 비용을 가상금리 산정에서 제외해서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네네. 실제로 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비용을 만약에 소비자한테 전가를 한 경우 그 은행 직원한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네네.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인 건데 여기 사실 법적 비용에는 뭐 지급준비금, 은행이 이제 지급준비금을 이제 둬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다 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이제 서민금융원 같은데 이제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이제 가상금리에
반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비용을 가상금리에서 빼면 금리가 한 0.2%포인트 정도 내려갈 거라고 이제 민주정부 추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서민들은 대출금리 낮아지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할 텐데, 문제는 대출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은행들은 대출이 이렇게 막 이제 대출 요청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 대출 금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가상 금리를 높여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좀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대출 늘어나는 거는 관리하라고 하면서 대출 금리는 낮춰 이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정책이 좀 이쪽이 얘기하는 거와 이쪽이 얘기하는 게 상충되는 부분인 거고, 어찌 보면 엇박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은행들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계속 형성이 되네요. 법안 내용을 봐도, 은행법 개정을 봐도 어쨌든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의 압박이 좀 가해지는 거니까 당분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는 시장으로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겠다 이런 것들도 또 약간의 뭐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